오늘의 시작과 끝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보다 끝이 더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현재 상황인데요. 어떤 쪽 집중해서 보시는지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그렇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초가는 2,606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588포인트, 다시금 2,600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소 좀 많이 밀리고 간밤 미증시도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 부진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2,600선을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방향성 있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사결정을 지수 기준에선 할 수 있을 텐데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또 2,600선에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보합만 나와도 다시 2,600선에 붙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0월 한 달 내내 2,600선을 벗어나지 못한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군들은 보시면 매일매일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대거 밀려나는 가운데 또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고려아연이 급락하니까 그쪽 매수가 다른 쪽으로 옮겨붙었는지 TA라든지 대명 소노시즌 이런 종목군들로 또 매기가 빠르게 이전하면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만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물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서 급락했던 지점 자체가 최근 기록했던 단기적인 좀 지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가격대가 또 무너지면서 낙폭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이 무너지는 가격대에서 미결작정이 급증하면서 결국은 뭔가 계속 단기 매매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2,600선 이탈은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미대선, 그다음에 FOMC와 관련된 확실한 결과물을 보기 이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 안에서는 매매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만 손해보는 그런 장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나마 이런 약세 구간에서 방향성을 나타낸 일부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실적이 괜찮아서 단기적으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관점 정도로 제외한다면 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 지수 기준에서도 종목 기준에서도 큰 매력도가 없는 시장이니까 저 역시도 공격적인 시장 대응보단 미 대선 이후의 방향성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대선인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5일 지나면, 그러니까 11월 5일 미 대선 지나면 방향이 잡힐까? 이 금투세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데 게다가 어제 오늘 이번 주에는 김투세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미 대선만 끝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걸로 보세요? 아니면 국내 이슈까지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봐야 될까요? 금투세는 제가 8, 9월 달부터 확신이 있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 나온다. 그것도 유예로 결정된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왜 11월 달에 나오느냐 좀 빨리 결정하지. 예산부수 법안입니다. 미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미 유예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미리 나올 수가 없었고 실제로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 결정은 11월 말에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은 일찍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11월 중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슈까지 반영해서 이미 결정된 이슈인데 그 이슈까지 반영해서 그것 때문에 더 밀리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분석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방향성 없이 모르는 상황이라면 부담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휴멘트를 통해 판단한 정보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막 유예시킬 거다, 폐지가 맞다 막 이러면니까 시장은 또 믿고 어제는 막 올랐잖아요. 그건 일부의 주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예산보수 법안이라 미리 법안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 지금 여전히 국감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빠르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아마 11월 달에 관련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이슈는 결정된 이슈라면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이슈라면
결국 그 미국 대선이나 FOMC라고 하는 그 흐름이 하나의 이제 결정 요소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12월 달이 원래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간인데, 그런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인덱스 기준으로 나타나는지 정도가 시장의 이 수급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그 틈새에서 몇몇 테마주들이 좀 주목받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국내에서 나온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대를 파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꿈틀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통상적으로 다루는 제가 주제가 이런 테마성 재료는 다루지 않아서 그쵸, 다루고 싶지 않은데, 네. 근데 오늘 워낙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없으니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개별 트레이딩이야 언제든지 뉴스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쟁이 당장 끝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지금 군부가 유일하게 트럼프를 따르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선거인단을 뽑는 거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월 달까지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물론 실제로 그립은 더 잃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선거인단 결정이 된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는 건 1월이에요. 근데 종목군들이 벌써부터 춤을 추고 있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돈은 누가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다고 확실한 생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라늄 정도를 제외하면 지하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누군가의 또 돈을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재건하는 업체가 돈을 들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보면, 정부 의사결정들을 보면 뭔가 좀 급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과 관련된 논란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또 현재 업체 60% 끼고 하면 돈이 되냐라는 그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원전도 우리가 저는 계약을 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지만 계약을 따내면 그것도 뭔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과연 있을지도 모르나 관련된 종목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업체로 언급되고 있는 히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부토건, 실제로 해외에 기록 리코드가 별로 없는 그런 종목군들도 네. 난리브루스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부토건 이미 동전주가 된 상황에서 더 말씀드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은 말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빠른 트레이딩 혹은 짧은 매매 안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일시적인 테마주 성격의 움직임으로 이렇게만 봐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주들은 여전히 괜찮죠.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후발주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한국항공우주의 최근에 신고가 랠리 흐름입니다. 이 종목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6만 원권 잠시 넘어서는 움직임, 6만 500원까지 장중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은 어제 2시경에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면서 오늘도 한국항공우주는 강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대체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고 한데요. 실적부터 자세히 뜯어볼까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핵심은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이익이 늘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매출이 늘지 않은 것은
이연된 수주, 그다음에 수주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서 벌써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완제기 수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분기마다 기대감만 피어올리면서 아직까지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뭐 UAE와 관련된 수리온 물량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예전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의 일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완제기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수출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는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로 가는 부품, 뭐 이쪽이 이제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최근에 뭐 보잉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으나 이쪽은 나름 그래도 환율로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완제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표면화된 게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을 피워 올리고 있는 것은 필리핀, UAE를 시작으로 이쪽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K2나 K9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또 미국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 지상 무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이 경공격기라든지 이런 기체, 완제기 쪽을 수출하는 것은 기체를 수출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관련된 기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그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장기적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계속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돈을 언제 받느냐, 제대로 받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어디까지 넘겨주느냐의 문제도 또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오케이라고 보여지나 제가 생각하는 한국항공우주의 적정 가격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추격 매수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주가 동향이 PR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저 앞에 역사적으로 높았을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뭘 반영했을 때냐? KF-21 뭐 그 개연성이 좀 반영되거나 아니면 그 FA50의 수출량이 극도로 이제 높아졌을 때 반영했던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제가 뭐 아침 시간에는 7월 뭐 말인가요? 그때 여러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뭐 싸 보였고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낮았으니까. 근데 그때 대비해서 이미 20% 올라왔으면 20% 매력이 상실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별로 메리트 없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 보고 전부 또 목표가 올리던데 저는 목표가를 올릴 만큼의 그 내용들이 이미 이전 목표가에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격 매수는 별 의미가 없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인다. 저는 한 6만 원 중반 정도까지 PR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그다음에 내년도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PE 기준으로는 한 뭐 20배 정도의 내외 정도의 수준이 한 6만 원대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 가격까지의 반등은 좀 더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에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자. 업사이드 있기는 한데 마냥 뭐 계속해서 오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시네요. 6만 원대 중반 정도면은 2년간의 박스권 상단 정도의 밴드 상단 정도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수리원과 관련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재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뉴스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다음 달 초쯤이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뉴스대로라면 그때 재료가 공개되고 나서 그러면은 이번 달 들어서만 바닥 대비 한 15% 정도 올랐는데 단기에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올랐던 부분을 반납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지금 그 UAE 수주와 더불어서 필리핀 수주까지 좀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 정도가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아마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내에 나오지 않고 또 내년 1분기 뭐 연장되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아마도 좀 생각보다 주가가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그 폴란드 지역을 포함해서 이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 수주가 이제 꽤 많아졌고, 뭐 호주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으로의 추가 수주도 일단 뭐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전체 방산이. 근데 여기 우리나라 방산의 또 특징도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조건에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협상을 할 때 그 정도의 좋은 조건이 아니면 또 잘 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그 계약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뭐 신뢰 조항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비밀 조항도 있을 테니까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적어도 주가라는 게 굉장히 냉정해서 실제 계약 체결이 됐을 때 어떻게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정도가 저는 일정 부분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재료가 발표됐을 때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고 뭔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재료가 나왔을 때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를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맞물려 있어서 아래쪽으로도 뭐 깊게 빠진다거나 이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본 김에 전체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의견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대표적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네스원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별로 안 밀리더라고요. 시장 대비로는 아직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역사적 고점이나 직전 고점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고점 신호 좀 나왔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도 좋았지만 한 2, 3년 기간 동안 지금 이들 종목이 올라요. 계속 좋았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이제 뭐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확대되고 무기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뭐 그런 상황으로 가서 한국 공장에 정말 뭐 풀캐파로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현재 주가도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개념의 지금 산업은 전력기기 정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쪽도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거나 하면 이들 종목의 성장도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빅3 중에서도 밸류 기준으로 가장 좀 저렴해 보이는 현대 로템 정도를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그 관점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나빠 보이지 않고 추세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내년도에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빅3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면 예전에는 뭐 주저없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내년부터는 저는 현대 로템 정도가 탑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만약에 전체적인 빅3 종목군들이 탄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뭐 굳이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쭉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 게시판의 반응을 보니까 국내 증시 이제 좀 보기도 싫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가상화폐 시장 요즘에 뜨겁죠.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에 차라리 금을 사 모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간략하게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의 대안 성격으로 다른 이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혹은 뭐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올 여름부터는 계속 천연가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은 뭐 비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많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물을 또 우리가 보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금보다는 뭐 천연가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는 뭐 가장 선두권에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한 단계 밑에 있는 한 3위에서 5위권 내에 있는 그런 자산 중에서 최근에 뭐 ETF의 개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솔라나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주셨어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은 비중만 좀 잘 조절하신다면 긍정적이고 천연가스 여기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또 솔라나 이렇게 살짝 힌트를 주시니까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관심권 내에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 김종일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